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을 이해하신다면 아마도 우리 중에 가장 먼저 부자가 되실 확률이 높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직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미 우리가 생각한 순간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리얼리티 트랜서핑. 이 책은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정신세계사이고 2009년에 우리나라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1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음 구독자님께서 요청해 주셨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봤는데요. 저자인 바딤 젤란드는 구소련의 양자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책은 과학적인 요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책을 읽는 제 속도라면 3일 정도면 다 보고 어떻게 소개할지 머릿속에 구상이 떠오르는데 이 책은 오래 걸렸습니다. 구상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다시 읽었습니다. 그만큼 이해를 하기에 어렵게 느껴질 만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은 읽는데 오래 걸린 만큼 시간의 값어치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동기부여를 스스로 잘못하고 있었구나란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어느 면에선 되고 있었는데 어느 면에선 안 되던 것이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구독자님은 어떻게 느끼실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자기계발 개념과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점이 다른 것뿐, 사실상 핵심 요소는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책을 보신다면 제가 느꼈던 것보단 더 쉽게 느껴질 겁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릴 때 주말의 명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대에 따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주말의 명화를 TV에서 시작할 때 웅장한 사운드와 함께 영화 필름이 차르르 펼쳐지고 그 필름 안에 영상이 있었는데요. 영화의 한 섹터가 보여지는 장면이었죠. 지금부터 이 섹터를 기억해 주세요. 바딤 젤란드는 복잡하게 고민하거나 어려운 목표에 집착하기보다는 가능성의 공간에서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가능성이 일직선 위에 수많은 점들처럼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섹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상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섹터가 대체 무슨 말이냐면 섹터가 모여서 영화 필름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섹터들이 모인 무한한 인생 트랙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두요. 과거의 섹터들은 이미 지나온 것이니 고칠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선택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그저 수많은 다양한 가능성이 무한한 섹터 중에 본인이 선택한 것이 현실에서 물질화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물질화되면 우리에게 익숙하죠. 저자는 우리들 모두 선택만 하면 되는 것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양자역학의 슈레딩거의 고양이 유명하죠. 짧게 말씀드리면 상자 안에 고양이가 있고 독성 물질을 넣었습니다. 그 고양이는 죽었을까요? 독성 물질을 넣었으니 당연히 죽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있다면요? 어떻게 되었는지 빨리 열어보고 싶죠? 즉 열어보기 전까지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걸 잘 알려주는 실험입니다. 우리가 가진 섹터들도 열어보기 전까지 모두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인생 트랙도, 거지가 되는 인생 트랙도, 평범하게 사는 인생 트랙도 말이죠. 웬만하면 당연히 부자가 되는 인생 트랙을 선택해야겠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 선택한 거냐? 저자는 그렇다고 합니다. 왜 잘못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두 가지 처음 듣는 단어가 나옵니다. 펜듈럼과 이너 포텐셜입니다. 자, 이 단어들은 하나씩 곧 설명할 텐데요. 섹터와 인생 트랙부터 마저 끝내보죠. 그렇게 우리 안에 무한한 섹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선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극장에서 영화를 보실 때 뒤를 보시면 영사실이 있죠. 그 영사실에서 영화를 틀어줍니다. 요즘은 전부 디지털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필름이었죠. 그 필름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영사실에서 섹터들이 나뉘어져 있는 필름에 빛을 쏴주면 우리가 그 필름을 극장에서 볼 수 있었던 구조입니다. 바로 빛입니다. 섹터를 선택하는 것은 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선택하면 빛을 비춰서 현실에서 물질화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선 매우 쉽게 느껴지죠.
선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섹터를 정확히 알고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각화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인드무비나 명상을 통해 원하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상상함으로써 우리는 그 가능성에 빛을 비추고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라고 하니 좀 더 개념이 편해지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펜듈럼과 이녀 포텐셜 때문이죠. 하지만 이걸 말하기 전에 아주 잠시 인생 트랙에 대해서도 아직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시각화가 된 섹터를 선택하면 된다는 것에서 빛을 비추는 것은 사실 상상도 생각도 아닙니다. 감정입니다. 상상과 생각으로 장면을 떠올릴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빛을 비춰서 물질화를 만드는 최종 산물은 감정입니다. 감사함은 이미 가졌음을 내포합니다. 빛의 세기가 강해지겠죠. 그만큼 물질화도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평불만만 하는 감정의 빛은 두려움을 내포합니다. 두려움이 나오게 된 출발선의 장면을 뿌리 생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긍정적인 시각화를 잘 했다 하더라도 그 장면을 물질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것을 물질화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되냐라고 더 불평불만을 하게 되죠. 감정과 태도가 시각화한 섹터를 물질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대접받고 싶다면 본인이 먼저 대접하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세상에게 대접받고 싶다면 세상을 먼저 대접해야 합니다. 사실 대접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우리 스스로 긍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가지면 세상도 나에게 그렇게 해준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런데 아까 섹터는 무한하다고 했었죠. 그 섹터들은 빛을 비추는 곳이 물질화되면서 유사한 섹터들과 뭉쳐 인생 트랙이 되고 이게 물질화됩니다. 또 한번 같이 상상해 볼게요. A필름, B필름, 이렇게 Z필름까지 한 테이블 위에 일렬로 이쁘게 놓여져 있어요. 필름 사이 공간이 없이 놓여져 있습니다. 각 필름은 유사도가 높은 것끼리 차례대로 놓였고 놓인 순서에 따라 A부터 Z까지 이름을 붙였습니다. C필름에 빛을 비추었다고 상상해보죠. 그럼 나란히 있는 B필름과 D필름도 빛이 비춰지겠죠. C와 유사한 섹터인 B와 D도 함께 물질화가 됩니다. 그렇게 빛을 받은 섹터와 유사한 섹터들이 모여서 인생 트랙을 형성하게 됩니다. 만약 긍정적인 섹터였다면 긍정이 긍정을 계속 낳는 형태의 인생 트랙이 완성되죠. 그 반대로 부정이라면 부정을 낳는 인생 트랙이 완성되고요. 여기까지면 섹터와 인생 트랙 그리고 선택의 개념까지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이나 미뤘던 펜듈럼과 이녀 포텐셜입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 펜듈럼과 이녀 포텐셜이라는 두 개념은 우리가 종종 부정적인 인생 트랙을 선택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펜듈럼은 공동의 생각이나 믿음으로 형성된 에너지 집단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성장하며 때로는 우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에너지가 발산되는데 같은 생각을 여러 명이 하게 되면 집단 산염체가 형성되고 이 집단 산염체가 펜듈럼입니다. 뭔가 공상과학 소설 같죠? 그런데 현실 세계에 확실히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 영역을 살펴봅시다. 보수와 진보 같은 이념적 집단은 각각 자신들의 생각과 믿음으로 펜듈럼, 즉 집단적 에너지 필드를 형성합니다. 이 두 집단의 동일한 목표, 즉 국민이 잘 사는 것을 추구하지만 그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가장 잘 표현한 책은 최 사장님이 지은 시민의 교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책은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보수와 진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펜듈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집단 내부의 개인들이 특정 이념에 대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더 큰 펜듈럼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집단적 에너지가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이념적 집단에 속하든 그 집단의 펜듈럼에 의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일정 부분 지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의 이념이 더 맞다며 대립하는 경우가 더 많죠. 이게 펜듈럼의 영향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펜듈럼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에너지를 먹으며 성장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를 먹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들이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갈등 에너지를 좋아합니다. 펜듈럼 자체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모릅니다. 그저 에너지만 받아서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인간이 만든 거죠. 사라진 펜듈럼도 있습니다. 인간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펜듈럼은 에너지를 잃고 사라집니다. 그에 대한 예는 고대 문자, 고대 종교 등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것들이죠. 관심과 갈등, 그리고 두려움의 감정이 펜듈럼이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체입니다. 또한 펜듈럼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 개개인의 행복 따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에너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가령 공원에서 어르신들께서 정치에 관해 이야기를 하며 쓴소리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보죠. 펜듈럼이 등장할 겁니다. 쓴소리조차도 관심의 에너지입니다. 만약 두 분의 어르신이 서로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면 갈등이 일어나겠죠. 펜듈럼이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게 된 두 어르신에겐 뭐가 남을까요? 펜듈럼은 그런 것 관심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펜듈럼을 파괴적인 펜듈럼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 에너지만 빨아먹고 사람 자체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두 어르신의 인생 트랙은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뺏긴 영향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등이 빚어낸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섹터를 빛으로 비출 것이고 그 섹터들과 유사한 섹터들이 붙어서 인생 트랙을 형성하게 되죠. 이러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펜듈럼에 휘둘리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펜듈럼은 집단적인 사념체로서 같은 생각이나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에 의해 형성되고 강화됩니다. 이러한 집단적 펜듈럼은 정치, 문화, 사회적 운동 등 광범위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속한 집단이 어떤 방향으로 에너지를 집중하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펜듈럼의 영향은 집단 수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집단적 에너지 필드는 개인의 생각과 감정, 심지어는 우리의 일상적 결정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양한 펜듈럼에 끌리게 되며 이는 우리의 개인적인 선택, 선호, 심지어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선호하는 것, 특정 스포츠팀에 열광하는 것, 또는 특정 정치적 의견에 동조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호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특정 펜듈럼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펜듈럼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이에 대해 선택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보다 자유롭게 결정하고 외부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된 개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펜듈럼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내면적 세계를 통제하고 자신만의 길을 걷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펜듈럼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음을 인식하고 거부하기보다 받아들임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저항함으로써 생명력을 훨씬 준다는 것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저항하면 할수록 생각의 크기는 더 커집니다. 펜듈럼이 어떤 대상인지 알았으니 그 힘에 이끌려 가는 척 하다가 옆으로 비키면 다른 대상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가장 흔한 예로 친구가 나를 놀리고 있다고 생각해보죠. 그에 반응하면 할수록 친구는 더욱 깔깔거리며 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예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요. 그 친구는 흥미를 잃고 다른 대상을 찾겠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직장 상사와의 사이에서도 가능합니다. 열성적인 직장 상사가 일을 잔뜩 맡기면서 정확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을 강요받았다고 생각해보죠. 하지만 강요받은 나는 그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됨을 알고 있습니다. 혹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직장 상사를 등에 업은 회사의 펜듈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방어를 위한 논쟁을 벌인다면 상사는 당도직입적으로 당신에게 복종을 요구할 것이다. 당신은 이미 결정난 일에 반항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와는 정반대로 해야 한다. 상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귀 기울여 듣고 그의 모든 말에 동의해주라. 펜듈럼이 최초의 충동을 소진하도록 내버려두라. 그런 다음 그와 함께 부드럽게 일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시작하라.
이때 당신은 상사의 산염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그의 주파수로 방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충동은 아무런 반대에도 부딪히지 않았으므로 당분간은 잠잠히 가라앉아 있을 것이다.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더 잘 아는 척하지 말라. 뭐든지 긍정하고 논쟁을 피하라. 단지 그의 조언을 구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 펜듈럼을 따라 함께 흔들리는 것이다. 그 게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깥에서 그것을 관찰하는 것처럼 한다. 당신은 당신을 향하던 그 에너지가 다른 해결책이나 그 일을 할 다른 사람에게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목격할 것이다. 당신에 관한 한 펜듈럼은 헛발질을 할 것이다. 즉 펜듈럼이 예상하는 두려움과 갈등의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으면 비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자는 펜듈럼이 예상하는 시나리오에서 벗어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 벗어나기는 사실 부의 확신의 저자 바프록터도 말한 것 같습니다. 은연중에 느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프록터는 싫어하는 직장 상사를 사랑한다고 적어보라고 책을 통해 조언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 같아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나를 향한 그의 공격이 호의로 바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책에서도 같습니다. 공격하는 상사를 호의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펜듈럼의 시나리오를 벗어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선 공격자를 따뜻한 시선으로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피하지 못하면 질겨라도 떠오릅니다. 피한다고 피할 수도 없는데 부정적인 생각으로 펜듈럼에게 휘둘릴 바에 펜듈럼이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로 즐겨버리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옛날 말이 틀린 게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이녀 포텐셜입니다. 1권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챕터의 제목이 균형입니다. 이 균형이 이녀 포텐셜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생 트랙을 잘못 선택한 이후의 두 번째 이녀 포텐셜입니다. 이녀 포텐셜은 부정적 감정의 산물이라고 보면 쉽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에너지를 방사합니다. 조 디스펜자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해서 우리 몸에는 8개의 에너지 센터가 있고 각각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 주파수가 에너지를 방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펜듈럼에 의해, 즉 외부 환경에 의해 부정적 감정을 가지면 이 산염 에너지는 이녀 포텐셜을 만들어냅니다. 이녀 포텐셜은 부정적 감정 말고도 큰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할 때도 만들어집니다. 부정적 감정의 대표 주자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여러 부정적 감정을 만들어내죠. 그 극단에 있는 감정은 단연 사랑입니다. 먼저 두려움을 말씀드린 이유는 펜듈럼이 좋아하는 에너지체이기도 하며 이녀 포텐셜이 쉽게 만들어지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 그리고 사랑에는 이녀 포텐셜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이녀 포텐셜이 등장하게 되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균형력이 작용합니다. 균형력은 펜듈럼과 마찬가지로 꽤나 파괴적입니다. 단어는 좋아 보이지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파괴적입니다. 가령 절벽 끝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죠. 두려움이 생기겠죠? 두려움에 따라 이녀 포텐셜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균형력이 등장하여 우리에게 하는 일인 두 가지입니다. 이녀 포텐셜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절벽 끝으로 밀어버리거나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왜 파괴적이라고 하는지 감이 오시죠? 균형력 또한 긍정과 부정 따위 모릅니다. 그저 이녀 포텐셜을 없애기 위해 최소 에너지를 쓰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만약 절벽으로 떨어뜨리는 에너지가 최소량을 써서 이녀 포텐셜을 없앨 수 있다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감정 말고도 어떤 일에 큰 의미와 중요성을 부과하면 잉여 포텐셜을 만들기도 합니다. 저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확신을 위해 동기부여를 했던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확신은 큰 의미와 중요성을 부과한 것과 마찬가지로 잉여 포텐셜을 매우 크게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읽다가 많이 혼란스러웠는데요. 점점 읽다 보니 이해되었습니다. 잉여 포텐셜이 생기면 균형력이 발동하는데 이를 발동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가만히 누워서 생각으로 나는 부자가 된다고 확신하면 잉여 포텐셜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균형력이 나와서 이를 없애기 위해 파괴적인 활동을 합니다. 균형력은 최소한의 에너지를 써서 그것을 없애려면 아예 부자가 된다는 확신을 못하도록 더 가난해질 것을 던져줍니다. 애초부터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싹을 자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지고 있던 것마저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해소할 방법이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부자가 된다는 확신을 했다면 잉여 포텐셜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에 맞춰 행동을 한다면 그 잉여 포텐셜이 행동에 에너지를 써버려 균형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인생 트랙으로 옮겨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과 확신 다음엔 반드시 행동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 겁니다. 만약 행동이 없다면 균형력이 잉여 포텐셜을 없애기 위해 작동하면서 부정적인 인생 트랙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앞서 말한 인생 트랙을 잘못 선택한 이유의 두 가지 개념이 이제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잉여 포텐셜은 중요하므로 좀 더 살펴보기로 하죠. 사실은 잉여 포텐셜보다 중요한 것은 파괴적인 균형력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한다고 생각해보죠. 이미 원한다부터가 잘못되었죠. 원함은 가지지 않았음을 내포하니까요. 그러니 가질 수 없겠죠. 가지지 못하니 부정적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죠. 부정적 감정은 잉여 포텐셜을 만들고요. 잉여 포텐셜은 균형력을 발동시킵니다. 균형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잉여 포텐셜을 제거합니다. 마침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니 아예 긍정적인 감정은 생각도 못하도록 부정적인 감정에 힘을 더 실어주면 에너지를 최소화하겠죠. 긍정적인 감정으로 균형을 맞추려면 긍정적인 감정을 위해 부정적인 감정만큼 힘을 써야 하니까요.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에 부정은 없는 것은 쉽죠. 그렇게 부정을 얹어주어 원함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죠. 내가 무슨 부자야. 역시 끌어당김 같은 것은 다 소용없는 거였어. 이렇게 최소한의 에너지로 원인인 원함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여 잉여 포텐셜이 나왔을 때 균형력은 어떻게 할까요? 원하는 대상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균형력은 부정의 힘을 실어 사랑하는 대상을 아예 멀리 떼놓아서 당신을 중화시키는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 쉬우니까요. 즉 실현당하게 합니다. 또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물론 균형력에 관한 겁니다. 잉여 포텐셜은 의존적인 관계에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균형력이 발동하죠. 의존적인 관계라는 건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그것만 되면 내 인생이 펴질 거야. 이것만 되면 상황은 극적으로 호전될 거야. 이것만 해내면 나 자신과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겠지? 이걸 얻을 수 있다면 정말 멋질 텐데 등입니다. 뭐뭐가 되면, 뭐뭐가 이루어지면, 뭐뭐만 있으면 등의 의존적인 욕망은 잉여 포텐셜이 과다하게 분출된다고 합니다. 그럼 균형력도 과다하게 맞추겠죠. 책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대상과 의존적인 관계에 빠지면 당신은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려들어서 그 속에서 대상을 소유하려고 발버둥치다가 탈진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뭐뭐가 되면이라는 조건을 달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영상의 가장 앞부분에서 말했던 그저 선택만 하면 되는 것이 조건 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 트랙 선택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제 스스로 늪에 빠진 부분이 바로 이 조건부 동기부여였습니다. 이것만 되면 나는 월 1억이다. 이것만 되면 나는 부자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저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 방법을 몰랐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난 후 저는 제 마인드 무비의 장면들을 떠올리며 그 인생 트랙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택했으니까요. 조 디스펜자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책에서 아들에게 조언해준 내용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가운데에는 이니셜과 함께 에너지파를 둥글게 이중으로 그리고 왼쪽에는 되었으면 하는 것들을, 오른쪽에는 되었을 때의 감정을 쓰고 항상 가지고 다니라고 했던 조언입니다. 이것도 이 책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가운데 에너지파를 그린 것은 생각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과 동일하죠. 그리고 되고자 하는 것을 왼쪽에 적어 조건 없이 단지 선택만 하였고, 오른쪽에 되었을 때 감정을 적음으로써 긍정적인 감정이 선택한 것을 비추게 만든 것이죠. 어떠셨나요?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관점이 다를 뿐 맥락은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자면 단지 조건 없이 선택하고 이미 가진 줄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기억해야 할 것은 파괴적인 펜듈럼과 균형력이 자연의 존재함을 인지하는 겁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되, 피할 수 없으면 즐겨서 긍정적으로 이용해야 하니까요. 다음 편은 구독자님의 요청인 그리스도의 편지를 하려고 했는데요. 리얼리티 트랜서핑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좀 더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편은 리얼리티 트랜서핑 2권이고 2권에서는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나옵니다.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되겠죠? 많이 기대해 주세요.